자,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굴렀습니다. 강력반 형사로 온갖 끔찍한 현장을 누비면서 별의별 살인 사건을 다 봤죠. 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텐데요.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부터 겉보기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부유층의 저택까지 말입니다. 맞아요. 현실의 범죄 현장이라는 게 참 다양하죠. 그런데 흔히들 소설에서 말하는 완벽한 밀실 살인 같은 건 현실에 거의 없어요. 현실의 범죄는 지저분하고 감정적이며 반드시 멍청한 실수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사건 파일은 다릅니다. 제 평생 이렇게 소름 돋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그야말로 악마적인 살인극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의 심층수사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한 늙은 형사의 직감과 시선으로 이 기괴한 사건 파일의 먼지를 털어볼 거고요. 제 맞은편에는 이 복잡하고 뒤틀린 범죄의 뼈대를 문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부해줄 파트너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스릴러 소설을 쓰는 작가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미궁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출처 자료들은 아주 흥미롭고 또 방대합니다. 1932년에 바너비 로스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던 전설적인 추리소설의 발췌본, 원문, 관련 위키피디아의 역사적 자료들, 심도 있는 문학 분석 논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 이 작품을 읽어온 독자들의 서평들입니다. 바너비 로스라 그 유명한? 맞습니다. 추리소설 매니아시라면 바너비 로스가 그 유명한 엘러리 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그 걸작 Y의 비극입니다. Y의 비극. 네,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에가스 크리스트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과 함께 이른바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히며 지금도 칭송받는 작품이죠. 1932년도 사건 파일이라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범죄의 본질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누가 죽였나를 찾는 숨바꼭질가 아닙니다. 네, 훨씬 깊은 이야기죠. 지금 이 기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셔서 수사관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명 미치광이 해터 가문이라 불리는 한 가족의 철저한 심리적 분결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던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에 피비린 내는 범죄로 탈바꿈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찰 배지를 달았던 제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이긴 한데 과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 딜레마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부터 짚어볼까요? 무대는 1930년대의 뉴욕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의 경험을 뼈저리게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더군요. 바로 뉴욕 경찰 소속 강력반의 섬경감입니다. 아, 네. 앞선 브리핑 때부터 섬경감의 고충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의 현역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셨나요? 안 할 수가 없죠. 서류에 묘사된 섬경감의 인상차기를 보세요. 크고 못생긴 가고일 같은 얼굴에 찌그러진 코, 납작한 귀, 외모 묘사가 아주 살벌하죠. 왕년의 헤비급 권투 선수처럼 생겼고 주먹 마디는 숱한 흉악범들과 뒹굴며 싸우느라 다 울퉁불퉁합니다. 뼛속까지 현장 체질인 정직하고 유능한 베테랑 형사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조차 이 기괴한 해터 가문의 사건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상상해 보시죠. 끔찍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뉴욕 맘바다에서 퉁퉁 불어 부패한 시체가 떠오르고 며칠 뒤엔 집안에서 독살미수 사건이 터집니다. 언론은 무능한 경찰이라고 매일같이 물어뜯고 윗선에서는 서장부터 시장까지 빨리 범인 잡으라고 전화를 해대며 압박이 내려오죠. 형사님도 그런 압박 많이 겪어보셨죠. 말도 마세요. 사건 현장은 이미 가족들이 다 밟아놔서 엉망이고요. 그 막막함, 피가 마르는 듯한 두통,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이 꼿꼿한 베테랑 형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찰 외부의 비공식 탐정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매혹적이고 이질적인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드루리 레인이죠. 그 양반 참 특이하더군요. 섬경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그는 1871년생으로 사건 당시 60대의 나이임에도 40대처럼 보이는 탄탄한 체격과 고전적인 조각 같은 외모를 지닌 인물입니다. 배우 출신이라고 했죠? 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셰익스피어 연극의 제왕, 당대 최고의 명배우였죠. 하지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57세의 나이로 무대에서 은퇴한 비운의 천재이기도 합니다. 허허, 솔직히 형사의 관점에서는 헛웃음이 나오는 설정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탐정이라뇨. 많이 황당하셨어요. 현장에서 소리라는 건 범인의 발자국, 미세한 숨소리, 거짓말을 할 때 떨리는 목소리 톤까지 모든 걸 파악하는 핵심 단서거든요. 시각 완감이나 중요한 게 청각인데 그걸 완전히 상실했다.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이긴 하죠. 이건 수사관으로서 치명적인, 아니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핸디캡입니다. 게다가 이 양반이 사는 곳도 아주 기가 막혀요. 햄릿장 말씀이시죠? 네,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루 절벽 위에 햄릿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을 짓고 삽니다. 성 주변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촌락을 그대로 꾸며놓고 그 시대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생활하죠. 아주 연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특히 퀘이시라 불리는 꼽추노인이 항상 곁에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칼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레인의 특수분장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뭐 현실의 탐정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고립된 연극 세트장의 망상가처럼 보이거든요. 형사님처럼 논리와 물질적 증거를 좇는 분들에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작가적 시선에서 볼 때 두루리 레인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결핍과 연극적 과장에서 나옵니다. 결핍에서 매력이 나온다고요? 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독순술, 즉 사람의 입술 움직임을 읽어내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속삭여도 입술만 보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예리하게 캐치해내죠. 뭐 그건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수사 철학입니다. 레인이 섬 경감에게 자신의 수사 방식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수없이 살인을 저질렀고 음모를 꾸미는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겪었다.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네, 나는 늙은 왕을 죽이는 맥베스였고 미쳐버린 햄릿이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 현실 세계가 수많은 맥베스와 햄릿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다. 햄릿과 맥베스라. 범죄자를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인물에 비유하는 건 꽤 낭만적이기만 해요. 낭만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핵심 수사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찰이 현장에 남겨진 지문이나 핏자국 같은 물리적 증거에서 출발한다면 레인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본성에서 출발합니다. 심리적인 접근이군요. 그는 수십 년간 살인자의 심리, 피해자의 공포를 직접 연기하며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니까요. 범인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귀괴한 현장을 연출했는지 그 동기와 각본을 꿰뚫어 보는 데는 오히려 경찰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셈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현장 탐문과 셰익스피어 배우의 심리적 통찰이 만나는 지점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노배우가 뛰어든 현실의 무대, 사건의 중심지인 해터 가문으로 들어가 보죠. 아주 끔찍한 무대죠. 현직에 있을 때 돈 때문에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는 막장 집안을 수없이 봤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의 프로파일링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달라요. 한편에 끔찍하고 섬뜩한 고딕 스릴러 세트장 그 자체죠. 이 집안은 뉴욕의 저택에 모여 살며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유산을 둘러싸고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물들 면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인물 면면을 볼까요?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모두를 쥐고 흔드는 폭군 어머니 에밀리 해터, 그리고 바다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된 평생 아내에게 쥐어 살던 소심한 남편 요크 해터. 자식들도 제정신이 아니던데요? 그 아래 자식들이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매일같이 독주에 절어 살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장남 콜레드, 신경쇠약에 걸려 시를 쓰는 바버라, 도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문제적인 질,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통제불능의 잔인성을 보이는 손자 제키와 빌리까지. 수사관 입장에서 이런 집안의 살인사건이 터지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용의자가 너무 많아서요. 왜냐고요? 매일매일이 폭발 직전의 화라산 같은 상태이고 가족 구성원 전원에게 살해 동기가 100%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는 동기죠. 어머니 에밀리가 죽으면 당장 거액의 유산이 떨어지는데 다들 돈에 쪼들리거나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용의자로 가득 찬 빌실입니다. 완벽한 범죄의 배경이네요. 그런데 제가 분석 논문들을 읽다 보니 단순히 돈 문제나 성격 파탄을 넘어서서 이 가문의 깊은 곳에 생물학적인 오염이 흐르고 있다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 소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의학적, 사회적 인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터 가문의 기저에는 에밀리의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매독이라는 무서운 유전적 결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독이요? 당시엔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항생제가 대중화되기 전인 당시만 해도 매독은 신경계를 파괴하고 결국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끔찍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파괴하니까요. 특히 당시 사회에는 열성 유전이나 유전적 타락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어요. 범죄 성향이나 광기가 핏줄을 타고 대물림된다는 믿음이 컸죠. 작가인 엘러리 퀸은 이 매독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해터 가문 전체에 드리워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 즉 오염으로 설정했습니다. 아, 운명적인 저주. 이 병적인 유전이 가족들의 기행, 잔인성, 그리고 저택 전체에 감도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학적 열쇠입니다. 돈이라는 탐욕에 피 속에 흐르는 광기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같은 집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치광이 집안에서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루이자 캠피언이죠. 맞습니다. 에밀리가 첫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루이자 캠피언이죠. 저는 형사로서 수많은 진술조서를 써봤지만 이 루이자라는 인물은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목격자일 겁니다. 동의합니다. 루이자는 시각, 청각, 미각을 모두 상실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입니다. 헬렌 켈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완전히 반절된 세상에 사는 분이네요. 소설 속에서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되어 그저 캄캄하고 고요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작가는 이 외부 세계와 가장 단절된 인물을 밀실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현장 수사관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소름 돋는 일인지 아십니까? 목격자 진술을 받는다는 건 수사의 시작이자 절반입니다. 당연하죠. 범인을 받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보통 조사실에서 우리는 묻죠. 그날 밤 뭘 보셨습니까? 범인의 얼굴을 봤나요? 어떤 발소리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시각과 청각이 증언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였겠죠. 소설 속에서 섬경감과 레인이 점자가 새겨진 특수 블록과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수화를 통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그날 밤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장면은 서류만 읽고 있는데도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더군요. 바로 그 대목에서 작가 바너비 로스, 다시 말해 엘러리 퀸의 천재성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추리소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목격자의 시각과 청각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시청각이 없는 목격자라.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캄캄한 밤, 자신의 방에 누군가 침입한 것을 느낀 루이자는 어둠 속에서 방어구처럼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범인의 얼굴에 닿죠. 그 촉각이 결정적 단서가 되잖아요. 나중에 루이자가 통역을 통해 증언한 핵심 단서는 단 2가지였습니다. 손끝에 닿았던 범인의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뺨,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짙고 달콤한 바닐라 향, 즉 어머니 에밀리 해터가 평소 쓰던 화장품 분가루 냄새였죠. 후각과 촉각만으로 살인자를 특정해야 하다니 뉴욕 경찰은 당장 혼란에 따집니다. 매끄러운 뺨, 거기에 화장품 냄새. 아, 범인은 여자구나. 집안 여자들 중에 범인이 있다. 너무 단순한 접근이었죠.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셰익스피어 배우인 드루리 레이는 다릅니다. 그는 시각적 편견에 갇힌 형사들과 달리 맹인이며 농아인 루이자가 던져준 이 감각의 파편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탐정은 다르네요. 자, 그럼 무대에 막이 올랐으니 본격적인 살인 연대기, 이른바 삼막구조로 이루어진 피해 각본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타임라인을 제가 짧게 브리핑해드리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건, 폭군 아내에게 쥐어 살던 남편 요크 해터의 부패한 시체가 뉴욕만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처음엔 유서 비슷한 것도 발견되고 해서 단순한 투신 자살로 처리됩니다. 비극의 서막이죠. 두 번째 사건, 유일한 순수함을 가진 듯한 루이자를 노린 독살 미수 사건이 터집니다. 루이자가 매일 마시는 우유 계란주에 치사량의 스트리크닌이 섞여 있었죠. 아, 그 독약.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안의 말썽쟁이 어린 손자 제키가 몰래 그 계란주를 훔쳐 마셨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여기서 잠깐 스트리크닌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끔찍한 독약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약이죠. 네,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의 근육이 활처럼 휘어지는 맹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질식사하게 만들죠. 범인이 루이자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방식을 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길 바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하이라이트 사건. 마침내 집안의 폭군 에밀리 해터가 자신의 침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의 방식이 대단히 귀괴하고 상징적입니다. 에밀리는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었는데 그 현장에 남겨진 흉기가 다름 아닌 만돌린이었죠. 네, 얼마 전 바다에서 죽은 남편 요크 해터가 생전에 아끼던 녹슨 만돌린이었습니다. 하하, 참나. 형사로서 이런 흉기를 보면 일단 헛웃음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살인마가 만돌린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손잡이도 불편하고 타격감도 없는 악기를요. 흉기로는 전혀 부적합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검시관 실링 박사의 부검소견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직접적인 사인은 만돌린에 맞은 두부 타박상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공격과 공포로 인한 엄청난 심리적 충격, 즉 심장마비로 즉사했던 겁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범인의 진짜 목적을 암시하는 아주 섬뜩한 단서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방탁자 위 과일 그릇에 상한 배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매 말씀이시죠? 과일배. 네, 경찰이 조사해보니 그 배 안에는 주사기로 주입된 치사량의 염화 제이수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에밀리는 과일, 그중에서도 특히 배를 극도로 혐오해서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 앞서 독살 미수를 겪었던 시청각 장애인 딸 루이자는 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즉, 이 독이 든 배는 명백히 루이자를 노린 두 번째 덫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수사관의 머릿속은 엉키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왜 만돌린 같은 우스꽝스러운 흉기를 썼을까? 왜 에밀리의 방에 루이자를 노린 독사과, 아니 독배를 놔두었을까? 퍼즐 조각들이 안 맞죠. 그런데 이 파편화된 사건들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무시무시한 메타픽션, 즉 액자식 구성의 준실이 드러납니다. 작가님, 이 부분이 서사적으로 가장 소름 돋는 반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문학으로 남은 결정적인 장치죠. 후반부에 바버라 해터의 증언을 통해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다에서 자살한 아버지 요크 해터는 사실 생전에 화학자이자 소설가 지망생이었어요. 글을 썼었죠. 그는 몰래 탐정소설의 플롯을 하나 구상해 두었는데 그 소설의 무대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해터 저택이고 등장인물이 자기 가족 전체이며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건 요크 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설정해 놓은 완벽한 살인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는데 우연히 그분의 일기장을 발견해보니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순서로 어떤 무기에 의해 죽게 될지가 아주 치밀한 소설의 형태로 적혀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누군가가 요크가 남긴 그 미발표 원고를 몰래 발견했고 그걸 철저한 살인 매뉴얼로 삼아 현실에서 똑같이 1막, 2막, 3막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각본대로 산자들이 움직이는 끔찍한 연극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돌린 같은 이상한 흉기가 등장한 거예요. 요크의 원래 소설 시나리오에서는 요크 자신이 범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 치던 만돌린을 무기로 쓴다는 설정이 말이 됐던 거죠. 소설 속 설정이니까. 하지만 현실의 모방범은 그 소설의 플롯을 문자 그대로 강박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작가의 마인드로 범죄를 설계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품을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와 가짜 단서를 만드는 것. 엘러리 퀸의 특기인 논리적 연역과 타인을 체스말처럼 조종하는 매니플레이션의 테마가 급대화되는 순간입니다. 형사의 관점에서 제가 가장 혀를 내두른 범인의 교활한 현장 조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화장용 분가루를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네, 그 발자국 트릭이요? 그리고 술주정뱅이 장남 콘레드의 다 낡아빠진 신발을 몰래 훔쳐 신고 그 분가루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 가짜 발자국을 남겼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 발자국의 크기와 마모된 패턴을 콘레드의 신발과 대조해보고 아하, 콘레드가 범인이구나 라고 몰아가도록 아주 치밀하게 경찰을 향해 미끼를 던진 겁니다. 수사기관마저 자기 각본의 엑스트라로 써먹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의 담당 형사라면 이 완벽하게 설계된 미루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범인은 자신의 꼬리를 철저히 감춘 채 죽은 자의 대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공식 탐정, 무대 위의 제왕이었던 두루리 레이는 이 완벽해 보이는 연극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심층 탐구의 가장 무겁고 논쟁적인 주제, 바로 도덕적 딜레마의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논쟁거리죠. 이 소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 중 하나로 칭송받는 이유는 앞서 말한 논리적 퍼즐의 정교함도 있지만 결말이 던지는 묵직하고 철학적인 질문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레인이 진범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예술입니다. 그는 바닥에 남겨진 분가루 발자국의 간격과 보폭을 면밀히 계산합니다. 철저한 논리적 연역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루이자가 뻗은 손이 범인의 뺨에 닿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죠. 루이자의 팔 길이, 침대의 높이,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은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범인의 종합한 신장을 산출해냅니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에요. 그렇게 그는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범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혀냅니다. 저도 사건 파일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레인이 그 진범의 이름을 경찰인 섬경감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레이는 사건의 모든 진상을 파악했지만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대신 자신만의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아니 대체 왜요? 그는 범인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침묵을 지키며 살인자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거나 암묵적으로 그 죽음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길을 택하죠. 경찰 시스템을 철저히 배제하고 탐정 스스로가 신이나 심판관처럼 행동한 겁니다. 강력반 형사로 평생을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니 수사관이, 그것도 비공식 외부 자문이 범인을 찾아냈으면 수갑을 채워서 법정에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하실 만하죠.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해야죠. 우리가, 아니 경찰 조직 전체가 땀 흘려 뛰어다녔는데 일개 은퇴한 배우가 비공식적 탐정이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법 위에 군림해서 한 인간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든 겁니다. 탐정이 스스로 신이 된 거네요. 아무리 그 집안이 매독이라는 유전병과 광기에 오염되어 있다 한들 탐정이 사형 집행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까? 작가님, 이게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요? 이게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사님의 분노는 공권력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학적 변론을 해보고 싶네요. 엘러리 퀸이 이런 논쟁적인 결말을 택한 이유는 법이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해터 가문의 이 끔찍한 비극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집안을 짓누르는 매독이라는 생물학적 오염, 대물림되는 광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운명은 일반적인 형법전으로는 심판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레이는 단순한 탐정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평생 연기해온 무대 위의 철학자입니다. 연극 배우로서의 결단이라는 건가요? 그는 이 끔찍한 3막짜리 살인극이 더 큰 비극으로 번지기 전에 가장 깔끔하고 시적인 정의를 통해 무대의 막을 강제로 내려버린 겁니다. 극작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이자 심판이었던 셈이죠. 시적인 정의라. 듣기엔 멋있지만 결국 살인을 살인으로 혹은 방조로 덮었다는 점에서는 저로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다 해도 개인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사회는 분괴하니까요. 바로 그 치열한 논쟁의 지점이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진정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1930년대에 쓰인 낡은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강렬하게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효하죠? 우리는 왜 이토록 기괴한 가족의 붕괴와 밀실 살인극에 매료되는 걸까요? 피 속에 흐르는 오염이라는 운명에 갇힌 인간의 절망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과연 환경과 유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요크 해터의 소설처럼 누군가가 이미 설계해 놓은 각본대로 무기력하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체스말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씁쓸하지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이군요. 결국 Y의 비극은 누가 사람을 죽였느냐를 맞추는 단순한 두뇌 오락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수사록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작가님,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파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엘러리 퀸 특유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논리적 퍼즐 구조와 끈적하고 섬뜩한 고딕 스릴러의 분위기, 그리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 내면에 대한 절망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추리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완벽한 조화죠. 맹인이며 농아인 목격자의 감각적 표편들을 활용한 경이로운 트릭부터 작가가 남긴 원고대로 누군가 현실의 살인자가 된다는 메타픽션적인 공포까지 미스터리 장르가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지적 쾌감을 선사하는 걸작입니다. 100만 달러의 저주받은 유산, 매독과 광기로 얼룩진 가족, 독이 든 배, 그리고 머리를 내리친 녹슨 만돌린. 뉴욕 경찰 조직 전체가 밤낮으로 달려들어도 풀지 못했던 이 참혹한 핏빛 굴레를 평생 무대 위에서 남의 삶을 연기하며 박수받던 은퇴한 노배우가 스스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 형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인간사 참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현실이 때로는 연극 무대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기구하니까요. 지금 이 기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의 한계, 유전의 저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각본. 마지막으로 이 묵직한 여운을 안고 여러분 스스로 고뇌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 가족의 운명이 누군가 우연히 남긴 노트 속에 끔찍한 시나리오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은 그 비극적인 산막 연극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대를 부수고 나갈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범인처럼 그 정해진 대본에 굴복하여 끔찍한 결말을 끝끝내 완성하고 말 것인가요? 이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낡은 사건 파일을 드디어 덮는 기분이네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매혹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폴리스 라인을 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